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다박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듣는, 이제는 시민들도 많이 들으려고 하는, 많이 들어주세요. 오다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나처럼 서혜성 작가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우리 둘이가 격조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초대하신 분은 격조 있는 분. 진짜 격조입니다. 네, 진짜 격조입니다. 근데 왜 오프닝을 더듬으면 어떡합니까? 네? 오프닝을 더듬으면. 아니, 그러니까 시민이 많이 듣는다고 했을 때 약간 좀 떨림이 있었는데요. 이제 많이 들어주실 테니까.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주시죠. 그럼요. 진짜 격조 높은 분.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홍세화 선생님 모셨습니다. 짜자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본명 맞으시죠? 네, 제 가친이 아나키스트입니다. 아나키스트여서 제 가친이 20년생이신데요. 1920년생. 네네. 그러니까 이 청년 시절에 일본에 좀 계셨었고, 그 아나키스트 영향을 받아서 평화주의자. 그래서 제 이름을 세계 평화를 줄여서 세화라고 지었죠. 홍세화 선생의 이름은 아나키스트의 혼이 깃들어 있고 세계 평화의 줄임말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들 엄마 아빠가 많이 져주기도 하잖아요. 창익은 뭡니까? 저요? 저는 창성할 창의 날개. 아니, 그런 건 몰라도 무슨 뜻이냐고. 그냥 지은 거죠? 아니, 저는 제 이름은 유명한 분이 지어주셨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도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백남기 선생님도 애들 이름을 그렇죠. 민주화, 도라지 이렇게 졌는데 그 자제분들이 이름이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좋고 마음에 든다. 그리고 그 뜻을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자랑스럽다 이러는데 세화란 이름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건가요? 뭐 좋죠, 뭐 저로서는 의미가 있으니까. 형제분들도 혹시 그런 형태로? 제 이제 동생이 근데 돌도 못 지나서 저는 이제 기억도 없죠. 그 이름이 민화입니다. 아하. 그건 민족 평화를 줄여서 민화. 집안이 DNA가 좀 위험한. 그러면 아들 이름. 근데 뭐 아나키스트니까 종북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 북에서도 싫어하니까. 아니, 아들 이름을 세화라고 진 다음에 아버님이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세화의 이를테면 학생 운동회나 이럴 때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글쎄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시경 대공분실의 정신이죠. 그것도 남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경 대공분실 남산에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남산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충무로에서 올라가는 쪽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패가 신한무역이라고. 그런 식으로 맨날 달았었어요. 그분들은 영혼을 무역하는 분들이. 거기서 잡혀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도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만났는데. 그럼 지지해 주셨네. 그냥 하신 말씀이 그냥 몸은 괜찮냐? 그러고 끝이었어요. 프랑스에 계시고 이럴 때도요? 그럴 때도 뭐 그때 이제 그 92년도인가 이제 한번 오셨었는데 그러려니 하셨나 보고요.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름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서 제가 본명입니까? 하고 제가 일부러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 이미 운명이 정해진.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코스모폴리탄인지 글로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세계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있는 거죠. 실은 그 가칭 아버지가 좀 허탈하게 그냥 술 한잔을 하시고 하신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지었나 보다. 그래서 아들이 세화라고 줬더니 또 밑에는 이제 민호라고 지나이는 바로 이제 49년생이니까 50년 그 전쟁 나고 민족 평화라고 줬으니 그게 견디는 거 없고. 그때는 사실 그게 거의 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랬나요? 거의 그 정도면요. 그랬고, 세화라고 지었는데, 얘는, 지 나라에서도 못 살고, 떠돌고, 세계적으로 떠돌고. 사실은 이제 뭐, 홍세화 선생님 오랜만에, 우리가 늘 사실은 뭐, 여러모로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런 자리에다 모셔서 얘기해 보기는, 오다방 생긴다면 오다방 생긴 처음이죠. 그런데. 오다방 맨 끝에 광고로만 출연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홍 선생님 귀국하신 지가 몇 년도에 귀국하셨죠? 2002년도에 아주 귀국했죠. 아주 귀국하신 게 2000년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늘 생각했던 게 이 일종의 국제주의자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드물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름부터 그렇고 실제로 삶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국어에 철저히 충실하되 동시에 국제주의자인 그런 아까 제가 사회 소셜리즘 말고요. 네 개의 바다 사회주의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명의 이름에 이미 운명이 예감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글쎄요. 좀 지나친. 그리고 선생님께서 우리 한국 시민들하고 만나게 된 건 뭐 그 이전에 다 한국에서 학교도 다니셨고 활동하셨으니까 친구도 있고 그러지만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책이 나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5년에 나왔으니까 만 21년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화두를 많이 던져주셨잖아요. 네. 그 중에 뭐 가장 결정적 화두 그러면 이제 한국인이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프랑스 말이 있는데 톨레랑스라는 그렇죠. 한국인이 아는 프랑스 말이 뭐가 있죠? 드봉 뭐 이런 것도 있고 봉주르도 있고 봉주르 발레 뷔페 레미제라블 뭐 이런 단어 각축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전 처음 들어봤던 단어 톨레랑스가 길잖아요 우선요. 네 글자. 그렇죠. 우리말로 네 글자. 톨레랑스가 들어와서 일종의 문화 쇼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뭐 이제 그전에는 항일운동이었겠죠. 뭐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오다가 그런데 뭔가 허약한 느낌, 뭔가 배가 좀 고픈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한국 민주화의 어떤 내용적 성숙 같은 내면적 성숙 이런 것 같은 화두를 던져서 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거의 이렇게 사석에서 앉으면 톨레랑스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년이 한국 사회가 톨레랑스라는 가치, 화두, 홍세화 선생님 던지신 화두와 만난 지 20년이 됐는데 근데 오늘은 오창희 쌤, 근래엔 왜 톨레랑스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20년 한국 사회의 톨레랑스 20년, 20년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화 운동이 진행됐고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정권 교체까지 가는 이를테면 승승장구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승승 두 번 했는데 장구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장구는 아니었습니다. 승승은 맞네요, 정확하게. 90년대 중반 우리에게 던져진 톨레랑스란 화두를 던져주신 홍세화 선생님하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확실히 톨레랑스란 말 자체를 요즘 적게 하죠.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홍 선생님 그것을 그러니까 그나저나 정치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신 거죠? 네. 서울 분이시죠? 네. 대학로 출신이신가요? 요즘 말로 하면? 거의 근처입니다. 해안동 양사골. 성장하셔서 경기 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그리고 서울 대학을 나오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집에서 다 걸어다니는 곳에서 학교를 다니셨네요. 예, 거의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대체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착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한 착하다는 건 도움 안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범생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데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학생 운동을 하시다가 파리에 망명을 가신 건 아니고 취업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이제 어렵사리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 생업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업을 했는데 무역회사에서 조그만 근데 그 무역회사에서 근무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수출 드라이브 한참 하고 있을 때니까 그때 이제 유럽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그 가게 그럼 유럽에 지사에 가실 때는 혼자 가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직원들도 있었습니까? 직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건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그 난민정 활동을
했던 것이 이제 간 뒤에 네. 그게 이제 적발이 되면서 79년도이죠, 그냥. 네, 79년입니다. 네, 제가 79년 3월에 갔고요. 네, 네. 그 사건이 이제 그 신문에 이제 나온 것이 10월 달이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곧 12.6이 있었고, 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그 이듬해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과정이었죠. 뭐 요새는 한국이 좀 잘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망명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한국으로. 정말 망명하기 정말 어렵죠, 한국은요. 네, 그렇죠. 근데 파리는 프랑스는 망명이 가능한답니까? 그 당시는 비교적 아직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아직 현실 사회주의권이 네. 남아 있을 때고 네, 네. 그리고 프랑스 뭐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 국제주의랄까 사회주의적인 네. 이런 흐름들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프랑스는 옛날부터 자기들이 망명자들의 어떤 받아주는 이런 전통이랄까 이런 것이 있었죠. 그게 똘레랑스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 똘레랑스하고 무관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망명 신청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정권이 81년도에 사회당 정권이 들어섰어요. 미테랑. 미테랑 정권이. 그래서 사회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유리하게 됐다고 할까. 어쨌든 우파보다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망명을 그러니까 정치적 망명을 허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그때 인구로나 지정학적 위치로나 프랑스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나라는 아니었을 텐데 경제 규모도 그렇지만 79년 80년에 격변은 프랑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던 거죠. 광주 학살 같은 거. 그럼요. 80년 5월 박정희 당시에 대통령의 이제 자기 부하에게 죽은 일. 그것도 그렇고 특히 80년 5월에는 5월 광주 항쟁이 있을 때는 일주일 동안 프랑스 TV의 저녁 8시 뉴스가 이제 기본적인데 일주일 동안 톱 뉴스였습니다. 한국은 안 나왔는데 프랑스에서 탑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독일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JDF 한스페스터 펜터 그분의 그 필름이 그대로 이제 독일에도 나왔고 똑같이 프랑스에서도 그대로 나왔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무역의 대외 의존도도 높고 그런데 외신 보도를요 하나의 사안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루는 건 그렇죠. 없고요. 우리는 외신 보도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받아 쓰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잠깐 이렇게 꼭지 해주고. 한국은 외신 개념도 없고 외교 개념도 없는 나라죠,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아니 게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버마나 이런 데서 2007년에 샤프란 항쟁 터졌을 때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때도 많이 희생도 당했는데 그런 걸 일주일 보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같은 아시아인데도 그렇게 보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 한국에 국제신문이라는 신문사가 있는 거지, 그것이 국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신문이 아니거든요. 그 신문은 그냥 지역 그리고 그러니까 그 외신에 대한 제대로 된 관점이 있느냐, 그리고 외교부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가 진짜 주권 국가인가를 가리는 핵심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신문은 이름이 동아시아를 좀 커버하겠다는 이름도 그랬군요. 세계가 붙은 이름도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독자들이 제일 궁금할, 독자이자 정치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할. 그래서 똘레랑스란 말을 언제 들으셨어요, 그러면? 가서 금방 듣게 된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똘레랑스를 강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스스로 사회가 그리고 그들도 그럼에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에 비해서 그런데도 자기들도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하다. 이런 걸 강조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바로 95년도에 또 유네스코에서 이 95년도를 1995년도를 똘레랑스의 해 이렇게 정하기도 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딱 20년 되었군요, 그 시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조금 정리하면 제가 이제 언젠가 글을 쓴 적이 사실 홍 선생님 못 보셨을 텐데 아마 그러니까
그때 그랬었거든요. 이게 우리는 강복이 된 이후에 최초의 망명 문학이다. 그렇거든요. 사실 자기 내부의 사람이 우리를 타자화해서 바라보는 그런 텍스트다. 사실은 그 망명 문학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구조적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 읽을 때 한국 사람이 느꼈던 어떤 충격. 그게 그렇게 지금 저는 잊어버렸는데 유네스코에서 그러니까 똘레랑스 해라고 지정도 했었군요. 그러니까. 네, 95년도에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세계에서 이 인종이 다르다거나 네. 종교가 다르다거나 이런 것에 의하여 엄청난 그런 학살이라든지 이 인종 청소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또한 다시금 또 강조하기 위한 그것이 그 한순간 어떤 때의 어떤 가치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강조돼야 되는 가치라는 것을 아마도 유네스코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원래 유네스코가 그런 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한국 유네스코 그런 일을 합니까? 합니다. 하기는. 네, 하긴 우리가 모르는 하는데. 거죠, 그런데. 근데 그러니까 유네스코 한국 지부죠. 네, 여기는 그거는 관에서 막 임명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교육부의 산하 기관처럼 돼 있어서요. 정권에 따라서 상당히 그 활동이 다르고 요즘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사 선생님이 파리에 처음 가신 것도 아닌데 한국인 중에 파리에 간 사람 그전에도 몇만 명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머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행자 말고. 그분들은 왜 한국에 주로 소개할 때 똘레랑스 같은 거 소개 안 했을까요? 어떤 절박함 같은 것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았을까. 저한테는 굉장히 절박한 그런 가치였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사실 신문을 늘 보는 사람이거든요. 뭐 하루에 아무리 안 봐도 3개 정도 신문은 보는 편인데 그때도 제가 신문 보는 거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똘레랑스는 이런 말을 안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단어 자체를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글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제 판단에는 지금 조금 아까 절박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제 처지가 우선 이제 바로 똘레랑스가 없는 데서 오는 그 문제와 끊임없이 부닥쳐 왔던 삶 자체가 분단 문제도 그렇고 분단 이전에 어쨌든 일제 강점기도 그렇고 이것이 똘레랑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제3지대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동의하지 않지만 이해한다라는 지대거든요. 어쩌면서 이런 말 이해합니까? 어려운 말인데. 이건 불어로 얘기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해는 됐겠습니다. 가령 아주 쉬운 예가. 난 네 생각하고 달라. 근데 그렇죠.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죠. 알았어. 그러니까 요전에 얼마 전에 보니까 촘스키 분도 북한이 왜 저러냐. 그러니까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이해한다라는 맥락이 읽혀요. 저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바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끝이고 반대해야지. 왜 이해하냐. 이게 이해한다 그러면 바로 또 종북이잖아요. 그 선생님 아나키스트 이름이 그러니까 종북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제3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3지대가 바로 제가 볼 때는 똘레랑스의 영역이라는 거죠. 동의하지 않지만 이해하는 이 부분. 이게 없는 거죠. 우리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3지대가 무슨 안철수 신당 이렇게만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자, 프랑스에서 이제 사세요. 소위 말하는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는 상사 주재원 아닙니까? 그렇죠. 상사 주재원이고 나가셨던 기업이 무역회사니까 잘 됐으면 대우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기업이고 성장 배경도 비슷했고 하여튼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망명객이 되면서
프랑스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나의 망명을 받아준 거 말고요. 그냥 일상에서 보실 때 이게 똘레랑스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똘레랑스 현장 피부로 느꼈다고 할까? 뭐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우선 이제 한국 출신이고 이제 망명자인데 투표권만 없을 뿐 모든 사회 보장이라든지 이런 건 내국인하고 똑같이 그 혜택을 받는다. 건강보험. 당시에 프랑스 하면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회 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정치적 의사 결정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혜택이 똑같다 그 말이죠. 똑같다는 거죠. 그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는 것들. 네. 이 제도도 물론 그렇지만 네. 그런 것이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가령 제가 이제 택시 기사를 처음 이제 하면서 이제 이른바 데뷔땅이죠. 네. 데뷔땅으로 시작하는데 그건 정말 일환데 저 책에도 소개했습니다만은 몽마르트로 가자고 한 30 정도 된 젊은이가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몽마르트로는 모르겠고 몽마르트 언덕은 알겠고 몽마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몽마르트를 언덕 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고 지금 나는 몽마르트 언덕이 아니고 그래서 나 실은 내가 데뷔땅이라 잘 모른다. 손님이 알면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 메타기를 꺾었어요. 예. 꺾고 이제 그 손님이 가르쳐 주는 거. 그런데 대부분 파리에 살면 몽마르트는 가보던데 그거 안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마르트로는 몽마르트 언덕 쪽하고 좀 달라요. 다른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택시 기사면 알아야 되는 그 정도면. 데뷔땅이니까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습 기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저기가 메타기가 28프랑 정도 나왔어요. 도착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50프랑을 주면서 이제 중간에 가다 꺾었었잖아요. 제가 새로 이제 시작했으니까 내가 노년 다니는데 45프랑쯤 나온다. 그래서 50프랑을 주면서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제가 내가 실은 데뷔땅이어서 길을 몰라서 좀 미안하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30밖에 안 된 젊은 친구가 모든 직업에는 데뷔땅 시절이 있는 거다. 네. 데뷔땅이 뭡니까 데뷔땅?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 연습생, 초보자 시절이 있는 거다. 저는 미안할 거 없다. 이렇게 했는데 30살 먹은 애가 30살 먹은 친구가 싸가지 있네. 그래서 처음에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로 시작하니까 좀 위축되잖아요. 사실 그 친구 때문에 정말 그 용기를 얻었던 그야말로 그 영어 노래 그 You Raise Me Up 이라는 그거 그대로 그런 걸 느꼈던. 예, 맞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뭐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이 가능하지만 차이가 뭐죠? 그런 것이 이 어떤 그 사회 안에 어떤 그 배려 서로 이렇게 이 같이 산다는 이런 것에서 어떤 그 팽팽하지 않고 이 좀 뭐랄까요, 좀 한국에서는 뭔가 이 정치적인 이런 얘기 나오거나 그 택시 같은 데서라도 제 차가 택시를 못 타요. 한국에서. 몸이 피곤해도. 왜냐하면 혼자 타면 꼭 이제 택시 기사가 말을 걸죠. 말을 거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인 얘기가 많고. 자기 택시 기사 아저씨가 우리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을 자기의 의사 결정을 따르도록 요구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장구 칠 수도 없고 그러면 맞장구 칠 수 없으니까 대꾸 안 하게 되면 무시한다고. 또 그래서 긴장이 된대 택시 타면.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긴장 이런 것이 이 프랑스에서는 그런 걸 안 느껴도 그건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사회에서도 이게 좀 열려 있다거나 이런 것 그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제3지대에 대한 지금 말씀 그 좀 어폐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으면 적이고. 우린 편가르기에 너무 익숙하죠. 그렇죠. 그런 것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프랑스에는 지역 차별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것은
거의 보기 전라도, 어려운. 경상도, 그런 건 충청도 보기는- 느려요, 뭐 이런 거.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상상 거예요. 못하는 건가요? 상상 못해. 그게 그들의 어떤 계급성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훨씬 낮은 우선하지 않은 거죠. 네. 왜냐하면 계급성이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지역에 따라서 좀 예, 상대적으로 문화적 차이가 있죠. 네, 그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예컨대 대농이 많은 지역이 있고 소농이 많은 지역이 있고 그러면 소농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좌파적이고 대농이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보수적이고 네. 이런 차이는 있지만 지역별로 이런 차별은 그 프랑스 역사 그건 이렇게 보기 보면 어렵죠. 파리 시민들이 네. 꼬미움부터 계속 그랬는데 이 지방 것들 때문에 막 몸살을 앓잖아요. 이것들이 민도가 낮아서 못 쫓아오고 막 이런 대목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르니까 저기는 우파고 막 왕당파고 뭐 이러니까 자연히 무시하게 되잖아요. 좀 내가 좀 그래도 난 좀 의식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 근데 뭐 지금 존재하지 파리는 뭐 지금도 파리엔 우파도 많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파리 바깥에 이 전부 이제 파리 집값이 오르니까 노동자의 계층들이 이제 전부 위성도시로 빠지면서 이른바 이제 세르클 루즈라고 해서 빨간 띠 순환 이게 이제 파리는 좀 중도 뭐 이렇게 섞여 있지만 파리 바깥은 이제 좀 빨간 이런 서울도 보이거든. 비슷합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만 지방이라고 하여 보수적이냐 다 그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리에도나 이런 데에는 오히려 공산당이 계속 지역 정권을 잡아온 그러니까 서희성 작가가 저한테 불만이 시골에서 올랐다고 제가 무시한다는 건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은데 그런 거는 프랑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라는 역사가 적어도 이제 200년 넘는 혁명 과정. 사실 이제 혁명 자꾸 1789년만 얘기하는데 끝없는 사회 개조를 이뤄내는 과정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과격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뭐 느슨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과거로 후퇴하기도 했고 오죽했으면 앵생 레짐이란 말이 프랑스 말이겠습니까? 프랑스에서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우리가 오늘날 느끼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온시적인 문제들. 또 당연히 프랑스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극복한 역사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홍 선생님 말씀에서 이런 걸 느낍니다. 저도 유럽에 가끔 가면 그런 걸 느끼는데, 거기 설령 우파든 좌파든, 어떤 불가침의 영역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선은 안 넘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룰이 있어요. 내면적 룰이에요. 룰이 있습니다. 어떤 내면적 룰. 그러니까 그건 정말 안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차 없잖아요. 어떤 어떤 제가 가장 상처를 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여긴 막무가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근래와 상처 입었던 것은 세월호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진보 보수니 여당 야당이니 이게 나눌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폭식 투쟁을 한다든지 예컨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어떤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이건 진짜 야만 그 자체인데 이렇게 야만이 광장에서 버젓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건 그렇죠.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정치 행위로 이른바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정치 행위로 재구성하고 그리고 나머지 세월호의 이른바 진실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진실이거든 사실은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히 진실이 그 다음날 바로 나왔어야지. 그런데 그것을 마치 종북투쟁인 것처럼 종북주의자들 행동인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회는 내면의 룰을 무너뜨리는 파렴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것이. 유럽은 적어도 세월호 일이 터졌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진보 보수가 다툴 그런 일 없었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니 프랑스에도 꼴통이 있잖아요. 극우 세력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렇게 일베나 이런 것처럼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들 언어가 사회에서 유통이 안 되죠. 설령 그런 말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된 그런 걸 하더라도 정치적 지형 갖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저 깊숙한 곳에는 꼴통일지라도 그렇죠. 입 밖에
일개 사회적 발언으로는 네, 조심해야죠. 금도가 있다. 금도가 있는 거죠. 정치 세력화하기는 불가능해져 버리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정말 이 영향력이 그 정치 생명 자체가 힘을 잃게 되죠. 그런 발언을 그게 정당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보통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 게 좀 몸에 배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교육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물론 뭐 프랑스라고 해서 뭐 모든 게 다 저기다. 그런 거 아니지만. 형사님 말씀에 우리 말에서 지금 유럽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당연히 뭐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그런 경향인데 극우 세력이 또 극우 정치 세력이 있는데 그 극우라고 하는 세력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이렇게 보이는 아주 그 노골적인 이런 거하고는 조금 또 층위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일상 대포집에서 잘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결이 다른. 네, 결이 다른. 결이 좀 다른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왕 뭐 톨레랑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령 이제 볼테르가 18세기 후반의 혁명 전입니다. 그 톨레랑스에 관하여라는 소책자를 내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었냐면 신구교도 간의 갈등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툴루즈라는 도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교살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집안이 이제 신교도 집안인데 아들이 자기가 이 카톨릭으로 개종하겠다는 것을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죽였다라는 것으로 이 사람을 정말 엄청나게 잔인하게 이 죽이는 그 사건을 알고 볼테르가 그걸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잔칼라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이제 책으로 내가지고 얼마나 이 종교에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의 이성이 마비될 수 있는가. 인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톨레랑스에 관하여 이 책을 쓰고 그래서 결국은 4년인가 몇 년 뒤에 신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한국에서 뭐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뭐 지금 뭐 세월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숫자만 많으면 막무가내로 이렇게 정말 톨레랑스가 전혀 없는 이렇게 불관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프랑스의 볼테르 시기에 도달해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사실 오늘 톨레랑스 20년을 맞아가지고 진짜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벌써 뭐 30분이 흘렀는데 진짜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뭐 톨레랑스라는 이름 그대로 쓰지 않더라도 저는 2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관용의 힘 혹은 제3지대에 대한 영역에 대한 인정 당연히 톨레랑스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걸 한국화하고 그걸 또 재구성화하고 발전시키고 이러는 게 맞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도리어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은 거의 소멸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톨레랑스를 수입자라고 할까 아니면 소개하셨던 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이라고 할까요? 그건 당사자로서 보시기에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관용의 깊이 내지는 관용의 성장 혹은 후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이 계시는지요? 어쨌든 저는 이제 좀 후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것이 그런 가치가 사회적 가치가 하루아침에 성숙된다거나 이건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정치적 측면에서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노사 간의 관계로 보더라도 남북 관계를 보더라도 뭔가 이게 힘의 이 역학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절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힘과 힘대 관계 속에서 제압하는 이런 것으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톨레랑스 이 동의하지 않지만 이해한다. 이것이 소멸되어 정말 너무 좁았는데 그 좁은 것까지도 없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싶죠. 참 안타까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라는 세대들도 자꾸 이제 나와 같지 않으면 다 적으로
이것이 점점 이 사회 공기 속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지 않을까. 왕따 문화가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 그리고 특히 더 큰 문제가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계 친구 보고 연탄이라고 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출산 인구가 이제 줄어들 게 걱정되니까 조선족 데려와다가 애 낳게 하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만약 프랑스에서 했다면 그분은 아웃이죠. 아, 그렇죠. 그게 정치적으로 은퇴죠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지위에 올라갈 수도 없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를테면 이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제 피에르 브루디에라는 사회학자가 쓴 말 중에 지적 인종주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시스մ 앵텔렉투엘이라는 이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인종주의에 대하여 문제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종주의라는 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피부 빛깔의 차이에 의하여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신 자세라고 할 때, 그 문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것이 그대로 나오는데, 저는 유색 인종이란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말 자체가 사실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럴 때 그것이 갖는 그런 인종이 다르다거나 이런 것에서 정말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학교에서부터 굉장히 강조되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그 수준이 아니라 더 확장해 보면 그가 왜 지적 인종주의라고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거죠. 사람이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그렇죠. 자기의 두뇌의 역량을 선택할 수 없고, 그리고 부모가 경제 자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선택할 수 없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학업의 차별을 낳는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백하죠. 근데 이것을 사회적 차별을 낳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적 인종주의죠. 그러면 이 맥락에서 보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지적 인종주의라는 말 자체가 없지만 전 국민이 지적 인종주의자인 상황이죠. 그렇죠. 지역과 학연, 차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톨레랑스라는 것이 우리는 아직도 접근하지 못한 가치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이미 지역 문제, 사상 문제 이런 것에 의하여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종교 이런 것에 의하여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좀 성숙되려면 가장 중요하게 이 톨레랑스의 가치가 정말 강조되고 끊임없이 학교에서도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선생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후퇴했다. 톨레랑스. 세월이 지나면 인간이 성장한다. 세상도 성장한다. 김수찬 추경님 말씀으로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온다. 일단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 제가 여쭤본 거는 후퇴했다만이 아니라 왜 후퇴했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 욕망에 포섭되면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에 비하여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민주화가 과연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았을까라는 점에서는 지극히 의문되고 바로 그런 점이 아닐까. 결국 톨레랑스의 가치를 같이 공유해야 될 사람들인데 사회 구성원들이 욕망의 포로가 되면서 그러면서 톨레랑스의 가치에 가까이 가기가 이제 어려워진 이런 측면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정치적인 이러한 퇴행까지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욕망의 포로라는 게 이제 돈의 노예가 됐다. 그렇죠.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돈의 노예이자 이제 요즘 청년들에게 흔히 말하는 스펙. 시장화된 인간으로서 인격이 아니라 시장화된 인간을 계속 길러내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런
비인간적 경쟁을 정상적인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태도, 그리고 종교마저도 물신화하는 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톨레랑스 같은 것을 논의해볼 기회도 없었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뭐 민주주의든 네, 인권이든 네. 뭐 톨레랑스든 이런 가치,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관계나 이런 걸 다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들에 과연 접근하기가 이미 이제 지나친 불안, 경쟁, 네. 욕망 여기에 이제 포로가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말씀 듣고 있다 보면 사실 진짜로 그러는데요. 슬프네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가 뭐 어렸을 적에 어른들 보면 어른들이 멋있었거든요. 정말 담배 한 대 피워도 멋있고 흡연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분들은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주로 아는 어른들은 농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감 하나를 따도 우리하고 다르게 땄어요. 어른들은요. 그러니까 숙련공들이죠. 굳이 얘기하면요. 삶에 대해서 숙련되고 그리고 깊이 있어 보였던 지혜도 있고. 지혜도 있고. 예, 그런 것이 그리고 제가 커도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사회 전체도 그렇게 성숙할 것이라고 믿는 거죠. 한국인이 지난 20년 전 하거나 한 5년 정도 뭐 톨레랑스에 크게 반응했던 것은 우리도 그래 내면의 성장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정리하면 사실은요. 근데 그 홍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 95년 이전으로 도리어 후퇴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면 윤리, 사회 내면 윤리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톨레랑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네, 네, 곳간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심이 박한 상황. 그러니까 돈의 욕망의 포로가 됐다는 게 그렇게 들리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1인당 GNP가 그렇죠. 놀랍게도 35,0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1인당 1인당 GNP라는 게 뭐 허수도 많고 뭐 감옥 매출까지 다 넣는 거니까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 과연 그게 일자리가 없고 돈만의 문제인가? 또 아니면 다른 문제도 있는가?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조상님 말씀을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 분명히 곳간이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닌데 그럼 인심이 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보장도 없고 그리고 비교 우위에 대한 엄청난 욕망. 저 집, 천익 땅 사는 배 아픈 상대적 거. 우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이 서혜성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이 과거 옛날 사람들이 그래도 느껴졌던 어떤 아우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우라. 이런 것이 지금은 거의 다 소멸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한테 풍겨왔던 또 똑똑하지 않더라도 좀 지혜로운 이런 것들이 소멸돼가는 이런 분위기가 바로 그런 이 지나친 그런 물질의 포로, 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린 남보다 더 많이 이 끝없는 이 탐욕 그리고 이것이 전혀 제어되지 않는 이런 사회 양상.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탐욕을 또 언론도 많이 부추기잖아요. 언론이 제일 많이 부추기죠. 미래 불안하지 은퇴한 다음에 267만 원 있어야 산다는데 평균적으로. 그러면 근데 문제는 한국인들이 267만 원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못 버는데 중간 수입이 그게 안 되고 193만 원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를 볼 때 정말이지 제가 마음이 과격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중간 수입이 200 몇만 원이 안 되는데 200 몇만 원 노후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무책임한 언론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계속 질문이 꼬리를 무는데 대한민국 교육도 문제고 언론도 문제고 정치도 문제고 종교도 그렇고 이러면 종교인들조차도 관용이 없이 적대시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데올로기 진영이 어느 쪽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그래 맞아요. 종교가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그 제3지 그 지대를 확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하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한데 전체로 봤을 때는 참 답답하죠. 선생님 그럼 앞으로 한국의 정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 정치율 그러니까 대박 날 것 같아요. 너무 참담한 전망 없는. 근데 전망을 질문할 수가 없네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럼 희망이 없냐?
라는 이런 이제 질문을 네. 들을 때, 네. 제가 사실 이명박 정권 때도, 네. 우리의 희망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게 우리의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내려갔죠. 또 내려가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게 더 나쁠 수도 있다. 네. 라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못 하겠고,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막판에 지켜줄 것이 우리에겐 있지 않나. 있죠. 예,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그래도 많이 파괴됐지만 아직 그래도 남아있는 우리의 자연. 네. 우리의 자연이 우리의 인간 그 자연에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심성을 이 자연이 더 이상 추악하지 않게끔 지켜주는 선이 있을 거다. 라는 전혀 사회과학적이지 않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연사회과학. 하나는 바로 우리 한글이죠. 네. 한글이 정말 그래도 어쨌든 말하기 쉽고 할 수 있는 쓰기 쉽고 이 한글이 어떤 해주는 바탕이 있지 않느냐. 이것 역시 이제 정말 사회학적 이런 건 없지만 그런 그냥 저의 어떤 직관 같은 이런 데서 오는 그런 건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인간이 그럼에도 성찰하는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믿고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긍정적이죠. 인간에 대해서는. 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근원적으로는 성찰적 동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순간 반드시 그런 성찰적 순간에 도달할 것이다. 절망적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 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 한글이라는 것이 있는 한,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소통의 능력, 그리고 한글에 대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해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가장 한국인의 이게 계몽성을 가장 높인 게 역시 한글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갖고 있는 저변의 힘, 적어도 우리는 출발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게 아닌가, 아무리 후퇴해도. 그런 말씀. 아니, 좋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좀 말씀 중에 이게 근데 바로 사실 톨레랑스 20주년을 맞아서 진짜 질문 드리는 것, 성찰의 소멸. 한국 사회가 지금 성찰이 소멸해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방송에 정말 제목을 붙인다면 이게 잘 됐으면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다시 톨레랑스다. 무슨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한 40여 분 하다 보니까 그만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찰이 소멸했다 이런 말씀 좀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다 성찰이 소멸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소수일지라도 성찰을 수행하는. 어쨌든, 이 세상의 변화라는 것이, 결국 끊임없는 소수의, 항상 그래왔다고 저는 봐요. 소수의 끊임없는, 모색과 실천, 이것이, 어느 인계점에 다다랐을 때 변화하고, 물론 다시 또 퇴행도 하지만, 그런 역사의 움직임이라는 건, 이른바 이제 나선형으로 움직인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힘든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그런, 꼭 이렇게 절망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를테면,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노력해 왔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소수의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덜 비인간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 맞죠? 그 말씀. 그쪽에 서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소수의 사람이 부단히 노력해서 그나마 이 정도로 덜 비인간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쪽에 항상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홍사 선생님 계몽주의자신. 맞아. 안 그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가만히 있어요. 그 테러 방지법을 가지고 이제 뭐 빌리버스터 하고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 권력이 거의 무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결국 그게 정말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로 향하게 될 것이다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 옹사 선생님이 이제 모시자고 계획을 하면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정치 권력은 왜 조금만 자기 반대자에 대해서도 이토록 불관용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네. 정말 심하죠. 네. 그냥 다수의 힘만 있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모든 걸 다 밀어붙이는 정말 막무가내, 정말 세속적인 표현입니다만은 해도 너무하는, 이런 지경. 그 말이 딱 맞죠. 네, 이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에게 과연 우리 민중의 처지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될까? 테러인가 아니면 전쟁과 폭정인가? 전 우선 그 얘기부터 하고 싶고요. 과연 우리로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과연 파리에서 테러 당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일까?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일반적인 처지가 파리에서 얼마 전에 그 테러의 그 대상이 됐던 그분들에 가까울까? 아니면 거의 몇십만이 이미 죽고 2천만 가까운 사람이 내부에서든 바깥에서든 난민이 되어 있는 인구 절반이 지금 이런 시리아의 사람들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을까를 보면 금세 알아야 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테러가 아니고 전쟁과 폭정이다. 근데 바로 지금 테러 방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남북 관계의 이 전쟁 위험을 오히려 그 토대 위에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매진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이 전쟁 분위기를, 이 긴장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고 이런 것이지, 여기에 이 테러 방지법 이런 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 두말할 것도 없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국가가 하는 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국가 폭력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건데, 그거를 앞서서 해왔던 국정원이 다 틀어지고 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해요 정말. 권력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씨가 집권을 하고 박근혜 씨가 집권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력이라는 게 사실 국가보안법을 포함해서 집시법 등 해서 굉장히 사실 많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현재 있는 법으로도 다스리고 살면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단 한 명의 반대자도 관용하지 않겠다. 아니, 저는 이게 테러 방지법 제일 처음 했던 게 김대중 정부 때 추진했어요. 9.11 이후.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는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국정원은 끊임없이 분출하려고 그래요. 테러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림도 불리고 싶고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건 상수라고 봅니다. 관료들의 욕구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는 그래서 추진하다가 반인권범들이다 이렇게 낙인 찍게 되고 문제 제기가 되니까 정권 차원에서 놉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통과가 안 돼요. 노무현 정부 때 또 추진했지만 통과가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몇 조항들만 이렇게 좀 살아남았지만 테러 방지법이란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선을 넘는다, 아까 홍 선생님 말씀하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넘어야 될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권이나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인권 침해다라는 게 전혀 비난이 안 되고,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벌써 저희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네, 제가 꼭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꼭 제가 좀 우리가 같이 좀 인식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는, 앞서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우리 민중의 이 세계사
이 역사 속에서의 위상은 제일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걸 그렇죠. 정확히 네,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게 9.11 테러 났다고 해서 사람들은 우리는 미국이 아니죠. 네, 미국하고 일치시키고 파리에서 테러 났다고 프랑스하고 일치시키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는 거는 우리는 시리아인에 가깝다. 그렇죠. 네. 이 점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네.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니까 테러 방지 9.11 나고 뭐 이러니까 네. 그런 거 이제 쏠리는 것이 나하고 도대체 우리는 누구와 좀 같은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는 거죠. 명백하죠. 네. 그 뭐 정말 명백한데 이제 언론과 국가 권력이 계속 틀어지고 이제 공포를 판매하다 보니까 네, 네. 사람들이 이제 공포를 판매할 때 특성은 공포에 저항하기보다는 공포에 순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황이 굉장히 어둡고 전망이 나쁘고 올해 총선도 도대체 어디까지 유사 이래 최고의 공포 총선이죠. 그렇죠. 그리고 추해질까 이렇게 두렵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까닭. 그건 뭡니까, 선생님? 자연 말씀하시죠. 그래도 물론 거기까지는 안 저도 우리가 마지막 상황은 그게 있으니까 사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하고 우리 후배들 우리 자식들한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우리가 겪은 것보다는 그런 사회 환경을 그래도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그런 면에서는 두 분께 동시에 여쭙고 싶은 게 정직한 건가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만큼 사회는 바뀌는 거죠. 아니죠. 아닌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세를 많이 얻어가고 동의를 많이 받고 그다음 정치적으로 실제로 힘을 갖게 되고 이러면 그만큼 바뀌는 거죠. 네, 이를테면 김대중의 네. 1997년 정권 교체를 통해서 흡족하지 않고 좀 부족하고 이런 거 다 있지만 그만큼 변화는 있는 거죠. 물론이죠. 예. 그렇죠. 작은 성공, 성공을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현실 앞에서 돌 하나 옮기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격언입니다만은 그게 지금은 이제 생태적 관점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잡초가 나쁜 의미로만 쓰일 때의 격언이죠. 잡초를 없앨 수는 없지만 뽑을 수는 있다라는 이 격언요. 그렇죠. 산소의 잡초 같은 거. 이게 잡초를 없앨 수는 없지만 뽑을 수 있는데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떤 점에서 보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은유를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이 이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잡초를 뽑지는 않고 자기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온통 세상은 잡초밭이 되었으니까 세상이 온통 잡초밭이네라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냐. 지금 나 자신부터 그런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 자신은 과연 나의 현장에서 얼마나 잡초를 열심히 뽑고 있을까. 이 점,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같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일거에 잡초를 없앨 수 없을까 궁리는 많이 하는데 근데 일상적 속에서 잡초를 뽑는 일상은 같지 않는. 네. 지금 홍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자의 맡은 소임에서 그것을 갖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망만 한 채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신데 사실은 중요한 지적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개탄과 한탄과 이런 거 있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은 거라도 그런 건 없는. 이런 말씀을 기왕에 그 말씀 덧대어서 한 가지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런 생각이 늘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요. 지금처럼 계몽주의적 언어가 중요한 때가 또 다시 왔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7, 80년대 같은 그런 지식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그래서 이 사태가 무엇인지 하는 걸 끝없이 알리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잡초, 우리 안에 생각의 잡초를 뽑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자, 어두운 상황이 있지만 홍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잡초를 없애는 건 불가능해도 뽑을 수 있는데 내 자리, 내 주변에서 잡초 뽑을 수 있다. 그럼 각자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는 거고 그걸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도 변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창 선생님, 네. 홍세화 선생님하고 우리 CAC에서 뭘 한 지 1년 됐죠? 장발장은행이요. 예, 며칠 전이 1주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작은 거. 구체적인 거. 구체적인 그렇죠. 거. 예. 그 작은 거라 표현해서 중요한 미안합니다만은, 예, 그게 구체적인 중요하죠. 거. 그리고 또 그걸 톨레랑스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예, 네.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돼서 장발장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감사하고 선생님 또 조만간 바로 또 모셔서 오늘 너무 저 말씀 많이 못 들어서요. 또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홍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